10일 문자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편지를 막 끝냈을 때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다. 딱 한 줄짜리 편지다. 하지만 이 한 줄에서 모든 게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마음을 먹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요컨대 실행에 옮기는 수밖에 없다. 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정당하냐는 물음에 사로잡혀 틀림없이 제3의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데 라고 토를 달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란 나약한 동물이다. 일반론은 존재하지만 현실성은 없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품이 나올 정도로 한심한 의견일 뿐이다. 거기에 숨어 있는 건 속임수와 도피일 뿐이다. 그런 의견들은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뿐더러 조금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지금 뿌리 깊은 징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 징후를 버릴 수도 그대로 지닌 채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실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한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아니, 그들은 결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걸 생각하면 나의 증오는 불꽃처럼 타오른다. 무인도로부터 사리를 담아. 이 한 줄이다. 그리고 이거면 충분하다. 1장. 의문의 죽음.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어. 그는 법원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잔 속에 든 얼음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노려? 나는 반쯤 웃으며 되물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뭘 노린다는 거야? 목숨을. 그가 대답했다. 누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왜 당신 목숨을 노리는데? 글쎄.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몰라, 왜 그런지. 그의 목소리가 너무 무거웠던 탓에 내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한참 그의 옆 얼굴을 쳐다보다 시선을 카운터의 바텐더 얼굴로 옮겼다가 다시 내 손으로 떨어뜨렸다. 이유도 모르는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느낌만이 아니야. 정말로 당했다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는 버번을 한 잔 더 주문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후 그의 옆 얼굴에 대고 말했다. 저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을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는 입안에 술을 털어넣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냥 누군가가 나를 노렸다는 거야. 그뿐이야. 그러고는 낮게 중얼거렸다. 실수를 했다고.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말해버렸네. 낮에 했던 이야기 때문인가? 낮에 했던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어쨌든 당신한테 말하지 않으려 한 건 말이야. 나는 손에 든 잔을 바라보았다. 나한테 말해도 해결책이 없을 테니까? 그것만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당신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될 테니까. 그렇다고 내 불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저기,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한테 습격을 당했다는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어디 짚히는 데는 있어? 이상한 질문이네. 그는 이 바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웃었다. 담배 연기가 이새로 새어나왔다.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짚히는 데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당신은 어때? 내 경우는 여기서 말을 끊었다가 입을 열었다. 없다고도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살인은 가치관과 비슷한 거니까. 동감이야. 내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짚히는 데가 있다는 거야? 자랑은 아니지만 대강 짚히는 데는 있어. 이야기해주면 안 돼? 말하면 단순한 추측이 확신이 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내가 좀 소심하거든. 그 뒤로는 둘 다 입을 다물고 술만 마시다 밖으로 나와 비가 내리는 길을 걸었다. 내가 좀 소심하거든. 내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사람, 가와즈 마사유키와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그 친구란 바로 내 담당 편집자인 하기오 후유코였다. 후유코는 10년 가까이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커리어 우먼이다. 늘 영국의 귀부인처럼 위아래로 정장을 쫙 빼입고 가슴을 편 채 당당하게 걷는 여자다. 알고 지낸 지는 내가 이 세계에 들어오면서부터였으니 얼추 3년은 된다. 나이도 동갑이다. 그런 후유코가 원고보다 먼저 남자 이야기를 꺼낸 것은 2달 전쯤이었다. 아마 아마미오 섬의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발표된 날이었을 것이다. 굉장한 남자를 만났어. 후유코는 꽤 진지하게 말했다. 프리랜서 작가인 가와즈 마사유키라고 알아?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동업자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프리랜서 작가까지 알 턱이 없었다. 후유코 말로는 그 가와즈 마사유키가 책을 내게 되었는데 그 일을 협의하는 자리에 우연히 동석했다가 친해졌다고 한다. 키가 크고 굉장한 미남이야. 그래? 후유코가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후유코가 추천하는 남자라니 한번 만나보고 싶네. 내가 말하자 후유코는 응, 이번에는 제대로야 하며 웃었다. 나는 진심이 아니었고 그건 후유코도 마찬가지였다. 가벼운 농담으로 여기고 곧 잊어버렸다. 그런데 몇 주 후 나는 가와즈 마사유키와 만나게 되었다. 후유코와 들어간 바에 우연히 그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긴자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는 뚱뚱한 화가와 함께 있었다. 확실히 가와즈 마사유키는 괜찮은 남자였다. 키가 180cm 정도는 되어 보였고 적당히 그을린 탄력 있는 얼굴에 흰색 재킷도 잘 어울렸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그가 후유코를 알아보고 살짝 손을 들어 손짓했다. 후유코는 격이 없이 그와 이야기를 나눈 후 나를 소개해줬다. 예상대로 그 역시 내 이름을 몰랐다. 추리 작가라고 했는데도 머뭇거리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 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그 가게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왜 그렇게 죽이 척척 맞았는지는 지금 생각해봐도 이상할 정도였다. 무슨 말을 떠들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다만 그 긴 대화 끝에 나와 가와즈 마사유키 둘이서만 가게를 나왔다는 건 분명했다. 둘이 다른 가게에 들어갔고 거기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있다 나왔다. 조금 취하긴 했지만 그가 집까지 바래다 줄 정도는 아니었다. 그도 굳이 바래다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사흘 뒤 그가 전화를 걸어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고 그가 괜찮은 남자라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다지 머뭇거리지 않고 승낙했다. 추리소설의 매력은 뭐지? 호텔 레스토랑에 들어가 주문을 끝내고 종업원이 가져온 화이트 와인으로 목을 축이고 있는데 그가 물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모른다는 소리? 그가 물었다. 그걸 알면 더 유명해졌겠죠. 그러는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그러자 그는 코를 문지르면서 가공의 이야기라는 게 매력이지 않나? 라고 말했다. 현실의 사건은 흑백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지. 선과 악의 경계가 애매하잖아. 그래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명확한 결론은 불가능해. 항상 커다란 무언가의 일부분일 뿐이야. 그런 점에서 소설은 완성된 구조를 지니고 있잖아. 소설은 하나의 구조물이지. 그리고 추리소설은 그 구조물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말했다.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고민한 적 있어요? 그야 당연히 있지. 그는 입술을 조금 일그러뜨렸다. 그 모습을 보니 그런 일이 정말 있었나 싶었다. 그런 것도 쓰나요? 쓰지.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왜 완성을 못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기분이 조금 상한 것 같던 그는 곧바로 다정다감한 표정을 되찾고 이번에는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내 방에 왔다. 내 방에는 아직도 전 남편의 채취가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그도 조금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곧 익숙해졌다. 신문기자였어요. 전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다. 거의 집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방에 돌아올 의미를 잃고 말았지만. 그래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셈이죠. 가와즈 마사유키는 전 남편이 나를 안았던 침대에서 전 남편보다 훨씬 부드럽게 나를 안았다. 그리고 섹스가 끝난 후 나에게 팔베개를 해준 채 말했다. 다음에는 내 방으로 오지 않을래?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만났다. 대개 그가 왔지만 내가 간 적도 있었다. 그는 독신이고 결혼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방이 정돈되어 있었다. 어쩌면 청소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혼자 생각했다. 우리 둘의 관계는 곧 후유코에게 들키고 말았다. 후유코가 원고를 받으러 왔을 때 마침 그가 나타나는 바람에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사실 변명할 필요도 없었지만 말이다. 사랑해? 후유코와 단둘이 남았을 때 먼저 질문이 날라왔다. 좋아해. 내가 대답했다. 결혼은? 무슨 소리야? 그럼 됐어. 후유코는 그제야 안심했다는 듯 한숨을 쉬고 윤곽이 또렷한 입술에 미소를 머금었다. 내가 소개시켜줬으니까 사이가 좋아진 건 괜찮지만 너무 빠지진 마라. 지금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 걱정 마. 결혼에는 될 만큼 됐으니까. 그를 만난 지 2달이 지났다. 그동안 가와즈 마사유키와는 후유코와 약속한 대로 적당한 관계를 유지했다. 6월에는 둘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의 입에서 결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혹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조금 곤란해졌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었다. 벌써 34이었으니 결혼을 생각할 만한 나이였다. 그렇다면 역시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이젠 그런 생각을 할 의미조차 사라져버렸다. 만난 지 2개월, 가와즈 마사유키가 바다에서 죽어버린 것이다. 7월의 어느 날 형사가 찾아와 그의 죽음을 알렸다. 형사는 내가 작품에서 그렸던 것보다 훨씬 평범했는데 대신 분위기는 있었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오늘 아침 도쿄만에서 시체가 떠오른 걸 발견했습니다. 시신을 인양해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가와즈 마사유키 씨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40 전후의 키가 작은 강인해 보이는 형사가 말했다. 젊은 형사는
그저 조용히 옆에 서 있기만 했다. 나는 몇 초 동안 말을 잃었고 그 뒤 침을 꿀꺽 삼켰다. 신원 확인은 하신 건가요? 예. 단호하게 형사가 대답했다. 고향인 시즈오카에서 여동생이 가지고 온 치과 기록과 X선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가와즈 마사유키 씨였습니다. 라고 못을 박듯 말했다. 내가 입을 다문 채 있자 형사가 찬찬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하고 말했다. 현관 앞에서 문도 열린 채였다. 근처 카페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자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다. 나는 형사가 사라진 현관에 서서 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긴 한숨을 내쉰 후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서둘러 립스틱만 바르고 옷장 앞에 섰을 때 순간 멈칫했다. 거기 피곤에 찌든 얼굴이 있었다. 표정을 드러내는 것조차 귀찮아 보였다. 거울 속 모습에서 시선을 피하고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조금 변화가 생겼다. 그제야 스스로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그를 좋아했던 것이다.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이 죽으면 슬픈 게 당연한 일이다. 몇 분 뒤 나는 카페에서 형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이곳은 내가 자주 찾는 카페였는데 단맛이 적은 깔끔한 케이크를 팔았다. 살해당했습니다. 형사는 선언하듯 말했다. 하지만 크게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말이다. 어떻게 살해된 건가요? 내가 물었다.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형사는 얼굴을 찡그렸다. 둔기로 뒷머리를 내리친 뒤 항구에 버렸습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말입니다. 내 애인이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형사가 헛기침을 한번 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사망 원인은 뇌출혈인가요? 아닙니다. 형사는 여기서 이야기를 끊고 내 얼굴을 다시 살핀 후 말을 이었다. 아직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뒷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지만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살해된 다음 둔기로 얻어맞고 버려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 범인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멍한 표정으로 우두커니 있어서 그런지 형사가 주의를 환기시켰다. 가와즈 씨와 상당히 가까웠다고 들었습니다만 나는 인정했다. 부인할 이유도 없었다. 애인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형사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다. 나는 솔직히 이야기했다. 후유코에게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잠시 머물거렸지만 결국 그녀 이름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와즈 씨와 이야기를 나눈 건 언제였습니까? 잠깐 생각한 후 그저께라고 대답했다. 불러서 나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바에서 술을 마셨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나는 고개를 숙이고 유리재떨이를 응시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노리고 있다고요? 네. 그저께 밤에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했다. 형사의 눈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럼 가와즈 씨에게 집히는 구석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단정할 순 없지만요. 그도 집히는 데가 있다고 단언했던 것은 아니다. 그럼 당신은 집히는 데가 전혀 없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없습니다. 그 후 형사는 그의 교우 관계나 일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 어제는 어디 계셨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내 알리바이에 대한 것이었다.
자세한 시간까지 묻지 않은 건 아직 정확한 사망 시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긴 시간을 더 세분화한다 해도 내 알리바이 증명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일을 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형사가 눈을 흘낏 치켜뜨고 이쪽을 봤다. 유감스럽지만 그건 힘들겠네요. 방에 혼자 있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요. 정말 아쉽군요. 형사는 바쁘신데 죄송했습니다. 하고는 자리를 떴다. 이날 저녁 예상한 대로 후유코가 집으로 왔다. 달려왔나 싶을 정도로 숨소리가 거칠었다. 나는 워드 프로세서를 켜놓기만 했을 뿐 한 줄도 쓰지 못한 상태로 이제 막 맥주를 마시기 시작한 참이었다. 캔 맥주를 마시기 전에 울었다. 한바탕 울고 났더니 맥주 생각이 났던 것이다. 들었어? 후유코가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형사가 왔었어. 내 대답에 후유코는 조금 놀란 것처럼 보였으나 이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 듯 했다. 뭐 짚히는 거라도 있어? 그런 건 없지만 누군가가 그를 노렸다는 건 알고 있어. 눈과 입을 동그랗게 뜨고 벌린 후유코에게 그저께 가와즈 마사유키와 나눈 대화를 들려주었다. 후유코도 형사와 마찬가지로 잠옷 아쉽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방도를 취하지 않았어? 경찰에 신고한다던가? 몰라. 하지만 그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지. 후유코는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데 정말 뭐 짚히는 거 없어? 없어. 다만... 여기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다만 내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 후유코는 낙담한 것처럼 보였다. 낮에 봤던 형사와 똑같은 표정이었다. 아까부터 쭉 그에 대해 생각해봤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우린 둘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서로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사귀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의 영역에서 일어난 거야. 마시겠냐고 묻자 후유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맥주를 가지러 부엌으로 갔다. 등 뒤에서 후유코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그가 한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없어? 요즘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질 않아서. 그래도 무슨 이야기든 했을 거 아니야? 설마 만나자마자 곧장 침대로 직행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뭐 비슷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이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이틀 뒤 그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나는 후유코가 운전하는 아우디를 타고 시즈오카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다. 의외로 고속도로가 텅텅 비어 있어 도쿄에서 그의 집까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의 집은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에 넓은 마당이 있는 2층짜리 목조 주택이었는데 마당은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문 옆에서는 60을 조금 넘긴 백발의 부인과 키가 크고 마른 젊은 여성이 조용히 서서 손님을 맞고 있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일 것이다. 조문객은 그의 친척들이 절반,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출판 관계자들의 모습이 일반인들과 확연히 달라 보였기 때문이다. 후유코가 그 중에서 아는 사람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 가와즈 마사유키의 담당 편집자라면서 후유코는 피부가 검고 배가 조금 나온 다무라라는 남자를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놀랄 일이 있어요. 다무라가 둥근 얼굴을 천천히 흔들면서 말했다. 부검 결과 시체가 발견되기 전날 밤에 이미 살해됐다는군요. 독살이래요. 독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농약의 일종이라더군요.
그걸로 죽인 후 해머 같은 걸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하네요. 무언가가 가슴에 차올랐다. 그날 밤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데 그때 먹은 음식의 소화 상태로 사망 시각을 꽤 정확하게 추정했다는군요. 아, 이런 건 더 잘 아시겠죠? 나는 예, 뭐 하고 애매하게 얼버무린 후 그럼 추정 시각은 몇 시래요? 하고 물어봤다. 10시부터 12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제가 그를 불러내려 했어요. 시간이 있으면 한잔 하자고. 그런데 약속이 있다고 거절하더군요. 가와즈 씨가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했다는 거야? 이번에는 후유코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누구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건지 물어볼 걸 그랬어. 다무라는 사뭇 아쉽다는 듯 말했다. 경찰에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물론이죠. 그랬더니 형사들도 그때 약속한 상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실마리가 없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분향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20대 중반의 여성이 다가와 다무라 씨에게 인사했다. 여자치고는 어깨가 딱 벌어져 남자 같았는데 헤어스타일도 짧았다. 다무라가 그 여성과 인사를 나눈 후 최근에 가와즈 씨하고 만난 적 없어요? 하고 물었다. 예, 그 이후 함께 일한 적은 없어요. 가와즈 씨도 저하고 운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남자처럼 보이는 여자는 실제로도 터프했다. 다무라하고는 그리 친하지 않은지 그 정도에서 대화를 마치고 우리에게 살짝 눈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떴다. 카메라맨 니자토 미유키입니다. 그 여자가 사라진 뒤 다무라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알려주었다. 전에 가와즈 씨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가와즈 씨가 기획문을 쓰고 저 사람이 사진을 찍는 기획이었죠. 잡지에 연재했는데 얼마 안 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이었죠. 하고 덧붙였다. 가와즈 마사유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어쩌면 앞으로 그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장례식을 치르고 이틀이 지난 저녁, 오랜만에 일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옆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진공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조그만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귀가 이상한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다. 죄송하지만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갑자기 아! 하는 소리가 귀에 꽂혔다. 이 정도면 될까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약간 허스키해서 어지간해서는 알아듣기 어려웠다. 예, 괜찮습니다. 누구세요? 아, 예. 저는 가와즈 사치요라고 합니다. 마사유키 여동생입니다. 아, 예. 나는 장례식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인사만 나누고 지나쳤다. 지금 오빠 방에 와 있습니다. 저기 짐을 싸려고요. 여전히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러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금방 될 거예요. 오늘은 정리만 하고 내일 이삿짐 센터에 맡기려고요. 그런데 전화를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상의요? 네. 이야기는 이랬다. 마사유키의 짐을 정리하려는데 옷장 안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와 스크랩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것들 역시 고향에 가져가려 했지만 가까웠던 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드리는 편이 오빠도 기뻐할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지금 택배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물론 나로서는 고마운 일이었다. 프리랜서 작가로서 많은 분야에 도전했던 그의 자료라면 내겐 보물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생전에 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을지 모른다. 나는 곧바로 승낙했다. 그럼 보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면 오늘 접수 마감 시간 안에 접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 더 필요하신 건 없나요? 필요한 거라뇨? 그러니까 이 방에 두고 가신 거라든가 오빠 물건 중에 보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해서요. 두고 온 물건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백을 쳐다보았다. 거기에 그의 방 열쇠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열쇠에 대해 말하자 가와즈 마사유키 여동생은 우편으로 붙여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역시 직접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편으로 붙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마지막으로 죽은 애인의 방에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어쨌든 2달이나 사귀었으니.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여동생의 목소리는 끝까지 작았다. 그가 사는 맨션은 기타 신주쿠에 있었다. 1층 102호가 그의 방이다. 초인종을 누르자 장례식 때 보았던 마르고 키가 큰 여성이 나왔다. 희고 갸름한 얼굴에 콧날이 오뚝했다. 미인형 얼굴이 틀림없는데 지나치게 수수한 인상 때문에 타고난 미모가 묻혀버리고 말았다.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시고 죄송하네요. 여동생은 인사를 하며 슬리퍼를 가지런히 내주었다. 구두를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을 때 안에서 소리가 나더니 이어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얼굴을 내민 사람은 장례식 때에 만난 여성 카메라맨 니자토 미유키였다. 눈이 마주치자 상대가 머리를 숙이는 바람에 순간 당황스럽긴 했지만 나도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오빠와 함께 일하셨다고 해서요. 마사유키 여동생이 말했다. 니자토 씨하고는 얼마 전에 뵀어요. 신세를 졌다며 이사를 돕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어서 니자토에게 나를 소개했다. 오빠의 애인, 추리작가. 안녕하세요. 미유키는 장례식 때와 마찬가지로 걸걸한 목소리로 인사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이사 소식을 저분한테도 알리셨어요? 미유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 나는 사치요에게 물었다. 아니요. 그냥 오늘 아니면 내일이겠거니 짐작하고 오셨대요. 아, 예. 왠지 이상하다는 의문을 아는 채 애매하게 머리를 끄덕였다. 방은 거의 치워져 있었다. 책장의 책들은 이미 반쯤 상자에 들어갔고 찬장은 비어 있었다. TV와 스테레오는 전선줄만 빼놓은 상태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 사치요가 차를 내왔다. 그 정도의 식기는 남겨놓은 듯 싶었다. 이어서 마사유키의 방에 틀어박힌 니자토 미유키에게도 차를 가져다 주었다. 오빠한테 이야긴 자주 들었어요. 사치유가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차분한 말투였다. 일을 아주 잘하는 멋진 분이라고 했어요. 상당히 낯간지러운 소리였지만 악의는 없었다.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다. 나는 사치유가 타온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오빠하곤 자주 대화를 나누셨나요? 하고 물었다. 네,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에 내려왔으니까요. 오빠는 일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저와 엄마의 큰 즐거움이었죠. 저는 근처 은행에서 일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사치오도 차를 마셨다. 아주 작은 목소리는 타고난 모양이었다. 이걸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사치오는 물끄러미 그 열쇠를 쳐다본 후 오빠와 결혼할 생각이셨어요? 하고 물었다. 곤란한 질문이지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말은 해본 적이 없어요. 서로 상대를 구속하지 않으려 했죠.
그러면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래요. 아직 서로를 충분히 몰랐고. 몰랐다고요?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네, 잘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그래서 그가 왜 살해당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짚이는 데도 없어요. 그의 과거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물어본 적이 없고. 그랬어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더 정확했다. 아, 그럼 사치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 쪽으로 가더니 귤 상자 크기만한 상자에서 종이 묶음 같은 걸 꺼내왔다. 그리고 내 앞에 놓았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스케줄표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런저런 스케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출판사와의 미팅, 취재 등이 특히 많이 보였다.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 최근 스케줄을 찾아봤다. 혹시 나하고의 데이트 계획도 적혀 있을지 모른다. 그가 살해되기 직전을 보니 역시 나와 만나기로 한 가게 이름과 시간이 메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와 만난 날이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어서 나의 시선을 끈 것은 그날 낮 스케줄 칸에 갈겨 쓴 글씨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후 4시 야마모리 스포츠 플라자. 야마모리 스포츠 플라자라면 마사유키가 회원으로 있던 스포츠 센터다. 그는 때때로 그 헬스클럽에서 땀을 흘렸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다. 그는 최근 발을 다쳐 헬스클럽에 다니지 못했다. 그날 갑자기 다 나았을 리가 없었다. 왜 그러세요? 내가 잠자코 있자 가와즈 마사유키 여동생이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어떤 것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 빌려가도 될까요? 스케줄표를 보이며 물었다. 그러세요. 사치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얘기거리가 끊겨 둘 사이에 약간의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마사유키의 서재에서 니자토 미유키가 나왔다. 저기요, 가와즈 씨의 책들은 저게 다인가요? 미유키의 말투에서 의아함과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는 게 감지되었다. 예, 그런데요. 사치오가 대답하자 여성 카메라맨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망설이더니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고개를 들었다. 저런 책 말고 일과 관련된 자료나 스크랩은 없었나요? 일? 보고 싶은 자료라도 있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러자 미유키의 시선이 날카롭게 바뀌면서 이쪽을 향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사치오 씨에게 그의 자료를 전부 제가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저한테 보내셨는데요. 보냈다고요? 미유키가 눈을 더욱 치켜뜨고 사치오를 봤다. 정말이에요? 네, 사치오가 대답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뭐가 잘못됐나요? 미유키가 가볍게 아랫입술을 깨무는 게 보였다. 잠깐 그러고 있다 나를 보았다. 그럼 짐은 내일 대구로 배달되겠네요. 글쎄요,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쳐다보자 사치오가 머리를 끄덕이며 니자토 미유키에게 대답했다. 같은 도쿄안이니까 아마 내일 도착할 거예요. 그렇군요. 미유키는 우두커니 선 채 눈을 내리깔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나를 보며 말했다. 실은 가와즈 씨의 자료 중에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일 때문에 꼭 필요해서. 아, 예.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얻기 위해 청소를 도우러 왔다는 이야기인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그 얘긴 입 밖에 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일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미유키의 표정에 희미하게나마 안도감이 퍼졌다. 괜찮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 자료가 바로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내일 중이면 상관없어요. 그럼 내일 저녁 때 들르세요. 그때쯤이면 틀림없이 짐이 도착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약속 시간을 정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한 다음 니자토 미유키가 이렇게 덧붙였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갈 때까지 짐을 풀지 말아주세요. 뒤죽박죽 되어버리면 찾기가 힘드니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이상한 요구였지만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의 자료를 곧바로 어디에 이용할 생각도 없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 조금 생각할 것도 있어서 일어섰다. 방을 나올 때 니자토 미유키가 다시 한번 약속 시간을 확인했다. 이날 밤 후유코가 화이트 와인 한 병을 가져왔다. 회사가 가깝기도 해서 퇴근길에 종종 들렀고 그대로 자고 가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는 훈제 연어와 함께 와인을 마셨다. 후유코는 싼 거라고 했지만 맛은 괜찮은 편이었다. 와인이 4분의 1쯤 남았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에 놓아두었던 종이 묶음을 가져왔다. 마사유키의 방에서 빌려온 스케줄표였다. 후유코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스케줄표의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가 마음에 걸려. 바로 오후 4시 야마모리 스포츠 플라자라고 적힌 곳이었다. 가와즈 씨가 스포츠 센터에 다니는 건 알고 있었잖아. 그게 뭐가 문제냐는 얼굴로 후유코가 나를 쳐다보았다. 이상해. 나는 스케줄표를 넘겼다. 이걸 보면 여기 말고는 스포츠 센터에 갈 계획을 적은 게 없어.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운동하는 날을 따로 정해놓지 않는다고 했어. 그냥 시간이 나면 간다고 했거든. 게다가 요즘은 다리를 다쳐서 운동을 쉬고 있었어. 그래? 후유코는 콧방귀까지 끼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다면 이상하네. 그럼 뭐 생각나는 거라도 있어? 그래서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이건 어쩌면 미팅 약속일지도 몰라. 후유코는 여전히 고개를 기울였고 나는 말을 계속했다. 즉, 4시에 야마모리 스포츠 플라자에 운동을 하러 간다는 게 아니고 야마모리라는 사람과 스포츠 플라자에서 만나기로 했다라는 게 아닐까? 그의 다른 기록을 보면 오후 1시 야마다 땡땡사처럼 시간, 이름, 장소 순으로 기록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 기록도 같은 식으로 해석해 본 것이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후유코는 고개를 2-3번 끄덕인 후 말을 이었다. 야마모리라면 그 스포츠 플라자 사장일지도 모르겠네. 취재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조금 망설인 다음 과감하게 말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너한테 말했지. 그 사람이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말을 나한테 한 적이 있다고. 응, 들었어.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말해버렸네. 낮에 했던 이야기 때문인가? 라고. 낮에 했던 이야기? 그게 뭐야? 나도 모르지. 별것 아니라고 말했거든. 하지만 어쩌면 그날 낮에 나한테 했던 이야기를 누군가와 했을지도 몰라. 그날이... 후유코는 턱으로 스케줄표를 가리켰다. 오후 4시 야마모리라고 적힌 날이라는 거지? 응. 후유코가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지나친 생각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럴지도 몰라. 나는 솔직히 인정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건 분명히 해두고 싶어. 내일 스포츠 플라자에 전화해볼까? 야마모리 사장을 만나려고? 만나준다면 말이야.
후유코는 잔에 남은 와인을 다 마시고 나서 후 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조금 의외네. 이렇게 열심히 매달릴 줄은 몰랐어. 그런가? 그렇다니까. 그 사람을 좋아했거든. 그리고 나는 남은 와인을 잔 2개에 나누어 따랐다.